여러분 요즘 살림살이 좀 어떠신가요? 식당에 가면 제육볶음 가격이 10,000원을 훌쩍 넘고 대출이자 문자를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시죠? 뉴스에서는 연일 사상 최악의 불황이다, 자영업자 폐업 위기다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 봐도 임대문에 붙은 빈 점포들이 수두룩하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지갑은 텅텅 비어가는데 뉴스 한편에서는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했느니 나스닥이 불을 뿜느니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아니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물건도 안 사고 기업들도 힘들다는데 주식은 왜 오르는 거야? 이거 다 가짜 아니야? 조만간 폭락할 거니까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제가 좋아야 기업이 돈을 벌고 기업이 돈을 벌어야 주가가 오르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이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드리고 자본주의 시장 뒤에 숨겨진 거대한 설계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은 결코 현재의 거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은 미래를 비추는 망원경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과 저 멀리 떠있는 주가지수 사이에는 엄청난 시차와 동상이몽이 존재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아주 유명한 맛집 앞에 줄을 서 있다고 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비가 오고 날씨도 춥고 배도 고파서 죽을 맛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실물 경기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식당 주인이 나와서 외칩니다. 여러분, 30분 뒤면 비가 그치고 오늘 한정판으로 최고급 스테이크를 반값에 제공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비록 지금은 몸이 덜덜 떨리고 힘들지만 머릿속엔 이미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내 모습이 그려지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지겠죠? 바로 이 기대감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도 정도가 있지 경제는 무너지는데 주식만 가는 게 말이 돼? 내 말이 됩니다. 주식시장은 냉정합니다. 아니 어쩌면 비정할 정도로 영악합니다. 시장은 지금 힘든 것보다 앞으로 덜 힘들어질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심지어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나라에서 돈을 풀기 시작하면 시장은 그걸 호재라고 부르며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참 역설적이죠? 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기묘한 현상의 실체를 하나씩 벗겨볼 겁니다. 왜 주식시장을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에 비유하는지, 왜 금리가 올라도 주가가 버티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런 괴리 속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돈을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까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는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일상 속 예시들을 통해 자본의 흐름을 이해하게 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는 나쁜데 주식은 오르는 5가지 결정적 이유 중 그 첫 번째 선반영의 마법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준비되셨다면 채널 고정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유를 파헤쳐 봅시다. 경제학자들이나 투자 전문가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 있죠. 바로 선반영입니다. 그거 벌써 주가에 다 선반영됐어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선반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예매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콘서트는 3개월 뒤에 열립니다. 하지만 티켓 가격은 이미 오늘 다 지불하죠. 그리고 그 가수가 이번 콘서트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는 소문이 돌면 안표 가격은 콘서트가 시작되기도 전에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정작 콘서트 당일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는 가격이 더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공연이 끝나갈 때쯤엔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죠.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의 성적표를 보고 매매하는 곳이 아니라 내일의 기대치를 미리 거래하는 곳입니다. 보통 시장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뒤의 미래를 미리 내다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공장 문을 닫네. 만회하는 흉흉한 소리가 들려도 큰손들과 투자자들은 이미 저 멀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최악이군. 그럼 앞으로는 좋아질 일만 남았네. 라고 생각하며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역발상과 바닥론입니다. 경제 지표 중에서 실업률이나 GDP 성장률 같은 것들은 보통 후행 지표라고 불러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찍게 되는 수치들이죠.
반면 주가는 선행지표입니다.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통계청에서 경기가 최악입니다. 라고 공식 발표를 할 때쯤이면 이미 주식시장은 그 악재를 다 씹어먹고 소화시킨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나쁜 거 다 알겠어. 그래서 그 다음은 뭔데? 라고 묻는 게 바로 시장의 생리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중고차를 한 대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가 지금은 외관도 더럽고 엔진 소리도 덜덜거려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차가 아주 귀한 클래식하고 다음 달에 부품 교체만 하면 가치가 10배는 뛸 차라는 걸 여러분만 압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차 상태가 안 좋다고 안 사실 건가요? 아니죠. 지금 당장 돈을 싸들고 가서 사야죠. 지금 차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현재의 경기고 다음 달에 가치가 뛸 것이라는 기대는 미래의 주가입니다. 사람들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식을 왜 사? 라고 할 때가 사실은 주식시장 입장에선 가장 매력적인 구간일 때가 많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벽에 대고 절망할 때가 바닥이 다라고도 하죠. 공포가 극에 달해서 모두가 주식시장을 떠날 때 영리한 자본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는 사실에 베팅합니다. 이걸 수치로 증명해 볼까요? 역사적으로 봐도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그 시기에 주가는 이미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팬데믹 때도 그랬습니다. 세상이 망할 것 같다는 공포가 뉴스를 도배할 때 주가는 이미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죠. 왜냐고요? 시장은 최악보다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 눈앞에 식당들이 망해 나가는데 어떻게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어?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실물 경제를 사는 일반인과 자본시장을 사는 투자자의 결정적인 시각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동네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세계를 무대로 뛰는 거대 기업들이죠. 이들은 체력이 좋습니다. 불황이 오면 작은 경쟁사들이 먼저 쓰러집니다. 역설적이게도 살아남은 거대 기업들은 불황이 끝난 뒤에 그 시장을 통째로 먹어치우며 더 큰 괴물이 되어 나타납니다. 주식시장은 바로 이 승자 독식의 미래를 미리 계산기에 넣고 두드리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 그럼 약한 놈들 다 정리되고 삼성이나 애플 같은 애들이 시장을 다 먹겠네? 오케이, 그럼 걔네 주식 지금 사야지. 이게 바로 냉혹한 자본의 논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 선반영도 알겠고 미래를 보는 것도 알겠어. 그런데 돈은 다 어디서 나서 주식을 올리는 거야? 다들 힘들다며? 네, 맞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세 번째 파트, 주식시장을 밀어 올리는 보이지 않는 손, 유동성의 힘에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의자, 가장 강력한 실질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유동성, 즉 돈의 양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데 주식을 살 돈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그 답은 아이러니하게도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아주 쉬운 예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 사과가 딱 10개 있고 마을 전체에 돌아다니는 돈이 딱 1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사과 한 개는 1,000원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일도 못하고 굶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경기 불황입니다. 이때 마을 사또가 결단을 내립니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마을에 돈을 10만 원 더 풀겠다. 라며 집집마다 돈을 나눠줍니다. 자, 이제 마을에는 돈이 11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여전히 10개뿐이고 심지어 가뭄 때문에 사과 농사도 잘 안 돼서 사과가 더 귀해졌네요. 그럼 사과 한 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1,000원이었던 사과 가격이 순식간에 5,000원, 1만 원으로 뜁니다. 여기서 사과를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마을 사또를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기는 안 좋은데 사과 가격 주가에 오르는 이유,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경제 위기가 오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기업이 부도나는 걸 막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풉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양적 완화라고 하죠. 이렇게 풀린 돈은 처음엔 서민들의 지갑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갈 곳을 찾아 이동합니다. 은행에 넣어두자니 이자가 너무 낮고 사업을 하자니 경기가 안 좋아서 무섭습니다. 그럼 이 돈들은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거나 수익성이 기대되는 자산으로 쏠립니다. 그게 바로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즉 주가가 오르는 게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주식 가격이 비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유동성 장세라고 불러요. 실적은 바닥인데 돈의 힘으로 주가를 밀어 올리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주식은 종이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흔해지면 상대적으로 주식이라는 실물 권리의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금리의 마법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금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의 가격이자 모든 자산의 할인율입니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가치가 현재 시점에서 훨씬 높게 평가된다는 뜻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1년 뒤에 1억 원을 주는 약속 증서가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 지금 은행 이자가 10%라면 이 증서의 현재 가치는 대략 9천만 원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은행 이자가 1%로 뚝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이 증서의 가치는 순식간에 9,900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증서에 적힌 1억 원이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았는데 금리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은 그대로이거나 조금 줄어들더라도 금리가 낮아지면 그 수익의 현재 몸값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린다는 소식은 주식시장에선 파티를 시작하자 라는 신호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이 유동성의 파티는 영원할 수 없거든요. 언젠가는 풀린 돈을 걷어들여야 하고 낮췄던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돈의 힘으로 버티던 기업들과 진짜 실력으로 버티던 기업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많은 분이 지금 주식시장은 거품이야 라고 외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물 경제라는 바닥은 진흙탕인데 그 위에 유동성이라는 물을 가득 채워서 배주가를 띄워놓은 형국이니까요. 물이 빠지면 배가 바닥에 부딪혀 깨질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언제 물이 빠질까? 더 중요하지만 어떤 배가 물이 빠져도 바닥에 걸리지 않고 계속 항해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해야 합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르는 이 기묘한 현상 뒤에는 사실 우량한 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이라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에서는 왜 내 주식은 안 오르는데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같은 대형주만 오르는지 그 양극화의 비밀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선반영과 유동성이라는 거시적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 누군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지수는 오른다는데 왜 내 주식은 이 모양이야? 주식시장 오른다는 거 다 거짓말 아니야?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경기가 안 좋은데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문장 뒤에는 아주 차갑고 냉정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는 놈만 더 오르는 양극화 현상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알파벳 K자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K자형 회복 혹은 K자형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우리 동네 상권으로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동네에 아주 큰 대형마트가 하나 있고 그 주변에 작은 구멍가게 10개가 있다고 칩시다. 불황이 닥쳤습니다. 동네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지니 소비가 줄어들죠. 그런데 이때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작은 구멍가게 10개는 손님이 끊겨서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대형마트는 손님이 더글더글합니다. 왜일까요? 불황일수록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는 소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포인트 적립도 되고 주차도 편하고 물건값도 대량으로 떼어와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형마트로만 몰리는 거죠. 결국 작은 가게 10개가 망한 매출을 대형마트 한 곳이 몽땅 흡수해버립니다. 마을 전체 경제는 엉망이 된 것 같지만 대형마트의 장부만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코스피나 나스닥 지수는 모든 상장 기업의 평균값이 아닙니다. 시가총액 즉 몸집이 큰 기업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자본은 겁을 먹습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생기면 투자자들은 이름도 모르는 중소형주에서 돈을 빼서 누구나 아는 1등 기업으로 옮깁니다. 경기는 안 좋아도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애플이 망하겠어? 라는 믿음이 돈을 한 곳으로 쏠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대형주들의 상승 덕분에 빨간불이 들어오며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시장의 지표가
전체 경제의 건강 상태를 100% 대변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공장을 지으려면 땅도 사고 기계도 사야 해서 성장의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으로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쓰고 엔비디아의 AI 칩을 삽니다. 불황이 오히려 1등 기업들에겐 경쟁자를 제거하고 독점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결국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주식은 오를까? 라는 질문의 정확한 답 중 하나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소수의 초우량 기업으로 전 세계에 돈이 몰리고 있고 그들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철저한 양육강식의 세계죠.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웃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지수와 따로 논다면 혹시 내가 불황의 문을 닫고 있는 작은 구멍가게에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 이상한 파티는 언제 끝날까? 그리고 나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도망쳐야 할까? 자, 이제 우리는 주식시장이 왜 그렇게 눈치도 없이 혼자 달려나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미리 당겨오는 선반영,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유동성, 그리고 강한 놈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의 기묘한 장세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늘 시나리오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가와 실물 경제의 관계는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의 관계와 같다. 강아지 주가는 주인 실제 경제보다 앞서 달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뒤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강아지는 주인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경기는 안 좋은데 주가만 오르는 현상을 강아지가 너무 앞서 달려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냉정함입니다.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리에 조급해져서 아무 주식이나 덥석 사는 포모 FOMO, 나만 뒤처질 것 같은 공포를 경계해야 합니다. 강아지가 주인보다 너무 멀리 떨어졌을 때는 강아지가 멈춰서 주인을 기다리거나 다시 주인 쪽으로 되돌아오는 조정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숫자가 아닌 체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황에도 오르는 주식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 있거나 현금을 쌓아두고 있거나 경기가 나빠도 사람들이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물건을 파는 기업들입니다. 소문이나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은 경제위기가 닥쳐도 밥은 굶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체력.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안목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신호를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유동성 파티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거나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하겠다는 긴축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강아지 목줄을 잡아당기겠다는 주인의 신호입니다. 이때는 수익을 실현하거나 현금 비중을 늘리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시장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려고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그저 자본주의의 원리대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미래가 밝은 곳으로 돈을 보낼 뿐입니다. 우리가 경제 뉴스를 보며 한숨 쉬는 동안에도 세상의 돈은 어디선가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주식이 오르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가진 특유의 시차 때문입니다. 이 시차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지금의 혼란이 기회가 되겠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박판처럼 보일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미스터리의 열쇠를 쥐셨습니다. 지금 당장의 뉴스에 일일비하기보다는 주인 경제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뛰고 있는 강아지 주가가 지금 너무 신이 난 건 아닌지 차분하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는 말 참 쉽지만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아두신다면 다음번에 또다시 경기는 바닥인데 왜 주식은 오르지? 라는 의문이 들 때 여러분은 당황하지 않고 미소 지으며 기회를 포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